미디어법 통과 이후 정치권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민 정책을 표방한 여야의 민생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민생 탐방에 맞서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부동산, 사교육 문제 등 10대 민생 과제와 대책 발표에 나선 민주당. 과연 민주당의 민생 정책 내용은 무엇이고 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의 민생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으로부터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 내용과 방향을 들어봅니다. 네, 심층 토크 정정당당.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의 민생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용섭 의원을 모시고 민주당의 민생 정책에 관한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누구보다 바쁜 의정활동 소화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휴가는 좀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민주당 형편이 휴가 갈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도 좀 쉬엄쉬엄 하셔야지 이렇게 바쁘게 하시다가 병이라도 나시면 어떠시려고요? 실은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정치인은 일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다니는 활동 자체를 휴가라고 생각하면서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정치인이시네요. 예. 예. 질문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좀 민생 챙기기가 한창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에서도 이제 서민행복 한나라당 한나라 추진본부라고 그렇죠. 예. 하는 것도 발족시키고 했는데 여야의 서민 정책에서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 민생 바람이 불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의 그 바람의 실천한 내용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주당은 중산 서민의 정당이고 중산 서민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그동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친부자 정권, 친대기업 정당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 여당이 지금 중도 서민 노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이나 철학을 바꾸지 않고 서민 행보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서민 정당이 되고 민생 정권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지지율이 추락하고 또 언론악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서 지금 민생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국면 전환용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나라당이 생각과 철학을 바꾸지 않고 행보만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 6월 25일 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동대문 시장을 방문했어요. 그때 네. 상인들이 대형마트를 규제해달라.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헌법재판소 때문에 규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어떻게 서민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나라당과 정부는 90조라고 하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줄어드니까 서민들 세금을 늘리겠다. 예를 들면 세탁기, 냉장고의 세금을 늘리겠다. 아니면 전월세금의 세금을 올리겠다. 우리 중산 서민들이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피우는 담배나 술에 먹이겠다. 이것도 저는 서민 정당이 가야 될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경제 위기로 인해서 뭐니 해도 서민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걱정하는 서민은 외면하고 죽지도 않는 4대 강에 30조라고 하는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고 하는 정부가 과연 서민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경제 살리겠다고 해서 지금 투기가 지금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전월세금이 올라가고 있고 주택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이런 것도 서민 정책과는 저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정치권 모두가 민생과 서민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당의 서민이 진실이고 어떤 정책이 서민 정책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열변을 토해주셨네요. 예, 그러신데요. 네, 이달 초에 그 민주당이 민생회복 정책을 선언하면서 8월 한 달 동안에 10대 민생 과제와 대책을 발표하겠다 선언하셨고 예. 그중 몇 가지 과제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 대한 민생 대책인지 전체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네. 일부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제는 어려운데 민주당은 언제까지
장애투쟁할 작정이냐 네. 이렇게 꾸짖음 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민주당은 한시도 서민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생 대책을 손 놓아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한편에서는 언론악법, 온천무효투쟁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생 대책을 민생본부장으로서 저도 열심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민주당은 8월 한 달 동안에 중산 서민들이 살아가시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책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네. 네. 이미 3차례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선 제1호로 발표했던 게 재래시장과 골목상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한 대책이 집값과 전세금 안정 대책이었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4대강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사교육비 문제, 등록금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그리고 중산 서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보건 복지 문제, 그리고 지방재정 악화 대책 이런 문제들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왜 중점적으로 8월 달에 이런 대책들을 발표하는가? 네. 그것은 우리가 이런 대책을 발표하면 이게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것을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정기국회 때 네. 예산이나 국회 법률을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반영하겠다 하는 의지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9월 정기국회에 참여하시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정기국회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는 전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임받아서 법률도 개정하고 법률도 만들고 예산도 심의하시고. 예산도 심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저는 가장 좋은 민생 대책은 국회에서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 55%라고 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 해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법률을 통과시키면 그건 국민들의 55% 지지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야당과 협의해서 법률을 통과시키게 되면 80%, 90%, 100%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법률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이 언론악법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 네. 그리고 이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정기국회 때 대화와 타협을 하자. 이런 여건만 성숙된다면 우리가 내일이라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죠. 사실 맨 마지막에 들으려고 좀 질문이 마음에 예, 잡혀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민생 정책에 대한 내용들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부 예산안의 그 수정을 요구한 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 아무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예산 편성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은 정부가 계속해서 심의해서 9월 달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 다만 이제 예산은 풍선에 올려갔습니다.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4대강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쪽 예산은 줄어드는 것이죠. 네네. 근데 정부는 지금 나라 살림이 매우 어려운데 4대강 쪽에 30조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죠. 네. 내년에만 해도 8조 6천억 원의 예산을 4대강 쪽에 붓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 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 서민들의 보건 복지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중소기업, 그리고 농어민들 예산 부분이 이제 적어지는데 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민주당에서 뽑아보니까 내년에 민생 예산이 금년보다도 네. 15조 6천억 원이나 줄어듭니다. 네. 지금 늘어나도 국민들의 그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시원찮을 판인데 네. 15조 6천억 원이나 줄어들다 보니까 네. 지금 도처에서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학생 장학금이 줄어들고 기초생활보장급여금이 줄어들고 또 장애인들에 네. 대한 지원금, 결식 아동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도로나 철도 SOC 예산도 줄어들고요. 네. 네. 사정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네. 4대강 사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2, 3년 만에 끝낼 필요가 뭐 있느냐. 더 중요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한 예산에
좀 더 투자하기 위해서 4대강 예산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이제 의견은 내년에 8조 6천억 원의 예산 4대강에 쏟아붓지 말고 그걸 1조 원 이내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7조 6천억 정도 예산에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돈으로 매우 시급한 보건, 복지, 교육 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 문제, 네. 중소기업이나 농민을 위해서 쓰자는 얘기죠. 네. 이 1조 원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도 4대강 사업을 해왔습니다. 네. 그때는 한 5천억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조 원 쓰더라도 과거 정부에서 쓰는 금액의 2배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네. 뭐 반론에 대한 입장을 다시 여쭈어야 될 대목일 것 같은데요. 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그 반대쪽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은요. 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중된 것이 아니라 뭐 편중됐다는 그 근거는 복지 예산의 삭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요. 예. 복지 예산이라든가 지역 SOC 사업과 같은 것들은 올해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 반론의 요지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대강 예산하고 보건복지 예산은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내년도 예산이 전체로는 한 300조, 기금을 빼면 약 한 210조 예산 규모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8조 6천억 원이 4대강 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8조 6천이 1조로 줄어들면 7조 6천만큼 나머지 예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8조 6천억 원을 4대강 사업으로 쓰게 되면 그만큼 이제 다른 데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별개다 하는 말씀은 우선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하는 얘기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 얘기도 언뜻 들으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금년 4월 달에 금년 예산을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플러스 약 17조 3천억 원을 늘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얘기는 추경 예산으로 비교하지 말고 본예산으로 비교하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네. 표로 가져왔습니다. 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관련되고 있는 중소기업 산업에너지 예산이 추경과 비교하면 7조 2천억 원이 줄어듭니다. 네. 본예산 대비도 2조 6천억 원이 줄어들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교육 예산도 본예산 대비하더라도 2조 6천억 원이 줄어듭니다. 농민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추경 예산 대비는 물론이고 본예산 대비로 줄어듭니다. 도로 철도 예산도 추경 예산 대비는 4조 6천억 원이 줄어들고 본예산 대비로는 4조 2천억 원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것들이 바로 4대강 예산에 8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이쪽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한나라당의 뜻있는 의원들 그리고 우리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4대강보다 더 중요한 이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4도강 예산 줄이고 이런데 우선적으로 씁시다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엔 부동산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집값 오름세가 그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금액으로 볼 때는 정상화돼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건교부 장관을 지내셨기 예.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을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네. 참으로 정부 인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 주택시장은 비정상적입니다. 네. 왜 비정상적이냐? 지금 네. 우리 경제가 아직 회복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주택시장이 가장 값이 올랐을 때가 언제냐면 2006년 말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의 투기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작년 9월 15일 날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네. 최근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던 2006년의 시세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네네.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그 송파 잠실 주공단지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 이제 112제곱미터니까 제곱미터. 한 40평이 좀 안 되는 예. 것이죠. 네. 이게 2006년 말에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정부의 강력한 투기 대책 그리고 미국발 금융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작년 말에 네. 떨어졌냐 하면 8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려 4억 5천만이 떨어진 것이죠. 네. 근데 금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이 4억 5천이 올라가지고
2006년 12월 말 수준을 회복해 버렸습니다. 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가 어려우면 부동산 시장도 어려워야 됩니다. 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느냐? 저는 그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을 썼습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이런 정책을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세계 선진국가는 차제에 부동산 거품을 빼서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맞는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그 경제 좋아지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벌써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9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네. 규제 다 풀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또 800조 원이 넘는 단기 유동성이 있죠. 300조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명박 대통령 계시는 동안에는 결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는 하나도 없고 800조 원이 넘는 돈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나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된 것입니다. 정부 뜻대로 지금 거품을 키워서 부동산 시장만 이상적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험을 직접 해봐서 알지만 괴물과 같습니다. 한번 우리에서 빠져나오면 다시 우리에 집어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공급만 늘려서 투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투기 수요 대책이 같이 가져야 됩니다. 의원님의 그 집값에 대한 걱정을 누군들 부정하겠습니까만은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전세값, 월세값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전월세값을 걱정하는 서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 네. 관련해서 전월세를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예.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실은 주택가격 급등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전세값입니다. 네. 서울 지금 아파트 전세값이 2월 달 이후로 29주 연속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서울의 지금 아파트 전세값이 평균 2억 원을 돌파했어요. 이건 신기록인 것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 지금 확산되려고 하고 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1월부터 7월 사이에 5천만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 이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보고요. 그럼 왜 이렇게 올랐느냐? 제가 자꾸 정부 정책만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네. 이것도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것저것에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재개발을 하면 거기에서 사신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주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공급은 어떻게 됐느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소형주택, 임대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은 줄어든 그렇죠. 것입니다. 예. 수요는 많고 공급이 줄어들면 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럼 왜 우리는 5% 상한제를 도입했느냐? 중산 서민의 가장 큰 아픔이 뭘까? 그건 집 없는 서름입니다. 네. 만기는 다가오고 돈은 준비 안 됐는데 전세값이 얼마 오를까?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5% 상한제를 도입하면 올라도 5% 이상은 오르지 않겠지.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예.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것은 이제 재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하고 계약을 맺을 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전세값을 안정시키고 중산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예.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예. 물론 집 없는 분들보다야 조금 나은 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밖에 없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 하나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월세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5% 상한을 묶어 놓는다면 인플레이션보다도 낮은 이율인데요. 예. 그분들은 서민의 범주 안에 안 넣으신 건가요? 근데 이제 그 통상은 이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사시죠.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두 채 이상 가신 분들이 한 채는 자기가 사시고 한 채는 이제
아니면 한 채나 두 채, 세 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전월세를 내주는 것이죠. 물론 극히 예외적으로 한 채 사시는 분들이 이제 방 하나를 내줄 수도 가셔서. 있지만 예. 그건 제가 볼 때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5% 이상 훨씬 많이 올려드리면 집 있는 분들은 좋으시죠. 그런데 이제 전월세에 사신 분들은 고통을 받죠. 5% 기준이 그럼 민주당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 네.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3년부터 2008년 6년 사이에 연평균 전월세 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23%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5%라고 하는 게 낮은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가보면은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2년 기간 내에 전월세 값을 올릴 때는 5% 이상은 못 올린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 가져온 네. 거고요. 그런 근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앞서서 그 민주당에서 얘기한 10대 민생 과제 중에 그 첫 번째가 예. 골목 상권 재래시장 살리기. 예. 그 일환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는 이들 유통업체의 허가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 예.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고 당론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예. 정부가 추진 중인 등록제와 허가제 예.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대형마트와 소위 SSM 슈퍼마켓이 네.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재래시장과 골목상점이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는 것은 재래시장도 살고 대형마트도 살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만들어보자 하는 네. 것입니다. 네. 현재는 이제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 경우에는 등록만 하면 됩니다. 네. 그 이하는 신고제만 하면 그렇죠. 되고요. 예. 근데 정부가 정부가 지금 안을 내놓은 것은 뭐냐면 등록제로 가자. 3,000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등록은 요건만 맞으면 등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은 단순한 등록제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형마트나 SSM의 경우에는 허가를 허가제. 받도록 하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재래시장이나 전통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허가를 내주더라도 유통 영향 평가를 해서 영업 일수를 제한한다든지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예.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이제 상업 지역에서는 대형마트가 활성화되고 이런 골목이나 이런 주거 단지 이런 네네. 데서는 재래시장이나 이제 골목 상점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도 휴가 계속 하실 것이죠? 휴가요? 예. 장애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한 휴가는 계속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뭐 많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예. 더 여쭙기는 없을 것 같고 끝으로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결국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민생 정책 어렵게 마련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회 통해서 풀어가셔야 될 터인데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민주당이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놔도 다수당인 여당이 동의해주면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국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국회가 지금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부를 견제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부가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되고 남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나라당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임은 국회가 존재하는 것은 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시한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시행돼서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의 민생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용섭 의원 모시고요. 민주당의 민생 정책과 방향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